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치환입니다.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연구 그리고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중소형 선박의 연구와 R&D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원인 중소조선연구원, 거기에 또 근무하고 계신 임장곤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이제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큰 대형 조선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소에 필요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규모가 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력들이나 이런 조직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원이 지금 이제 설립이 된 거였고요. 그 이외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소재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CT 쪽이라든지, 그다음 특수선, 이제 그런 선박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기술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죠. 거기 하나가 해양 레저에 대한 파트고요. 그 이제 정말 중소형 조선 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 선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이제 대형 조선과 이제 중소형 이제 선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조선은 이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이제 대기업들, 뭐 현대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건조를 하고 또 이제 상선이나 이런 정말 커머셜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중소형 선박은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워크보트 같은 목적도 있고, 우리 같은 레저 선박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소조선연구원은 그 중에서 이제 좀 작은, 정말 중소형 선박을 좀 포커싱한, 그런 연구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중소조선연구원 이제 초창기 멤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연구원이 설립됐을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이 레저 선박의 연구 여건이 많이 좋아졌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안에 있는 선박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 이걸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02년 정도부터 이제 해양 레저라는 이제 용어를 저희가 이제 끄집어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2004년도에 그 해양 레저 장비개발 센터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좀 제작에 대한 부분들, 설비들을 이제 주로 많이 좀 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아주 이제 고속의 뭐 한 45노트, 50노트 정도 되는 모터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다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해양 레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해양 레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상당히 노는 분야 아닌가.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선박의 사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어선이죠. 어선의 물량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레저 선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수였죠. 뭐 비교를 해보면 수량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어선은 말씀대로 감척이 되고 계속 점점 줄어들었고, 레저 선박은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어선의 수와 레저 선박의 수가 꽤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어선이 한 65,000척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레저 선박이 한 39,000척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레저 선박이 빠르게 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선박을 연구하는 연구원 입장에서도 이제 레저 선박에 해당하는 해양 레저 쪽에 관련된 이제 연구나 그쪽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신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양 레저라는 말이 이제 정말 낯설었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그 시절부터 관련된 연구, 또 뭐 연구 과제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행을 해 오신 건데, 이제 사실 그럼 이제 국산화잖아요. 결국 그게 또 보면. 그렇죠. 초반에는 전부 다 국산의 포커스가 맞죠. 그럼 이제 그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떠세요? 좀 발전했다고 느끼시나요?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해양 레저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연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어요. 기반이 없는 이 산업을 해서 뭔가를 이제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간에 주로 매진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B2B나 B2C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자동차처럼 양산형 이런 쪽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따라가면 됐었는데, 해양 레저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게 B2C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어떤 분야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사실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레저 선박 그 조그마한 배, 그리고 뭐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큰 대형 선박 조선도 만드는데 맞아요. 이런 거 하나 뭐 못 만들겠어?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외국 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또 이 해양 레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에 맞는 적절한 이제 R&D가 충분했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10년 사이에 국산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마리나를 방문을 해보면 이제 국산 보트들이 그래도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어찌됐건 좀 고무적인 부분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국산 레저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뭐 대략 얼만큼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많이 좀 분포가 되겠나요? 거의 한 2000년도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 이후 정도까지 봤던 거는 레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실적으로 건조하지 않았어도 기반이 있느냐. 그런 업체들이 대략 추정하기에는 150개 정도, 정도라고 이제 그때 추정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면 레저 배를 한 번이라도 건조해 본 데가 좀 있느냐. 그걸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정확히 조사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150척에서 한 절반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저 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자체적인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올인하는 어떤 기업. 그 다음에 특정 이 모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기업. 그 기업들도 보게 되면 한 75개에서 또 절반 정도. 그래서 한 30개 정도 내외 정도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저 선박 쪽으로 이제 좀 약간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가장 좀 특이한 어떤 형태가 기존에 이제 대형 선박을 만들었던 이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업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관공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FRP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 기술이 있으신 분, 여기 뭐 어떤 현장에 근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어떤 제품을 만드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배를 만드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피싱보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부산도 똑같은 트렌드인데 거의 그동안 배를 안 만들으셨던 분들 오히려 피싱보트 시장에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 캐치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선박 건조를 바로 이제 시작하신 분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고무적인 점은 레저 선박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이제 그 보트 제조사, 이제 이거를 해서 보트 빌더라고 그러는데 이 보트 빌더가 이제 꽤 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외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을 이제 대한 규모나 시장을 알아봤을 때 그쪽이 질문하는 게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마리나 수. 니네 나라에 마리나가 얼마나 있느냐고 두 번째가 보트 빌더가 있느냐를 꼭 물어봐요. 그게 이제 그 나라가 보트를 건조할 수 있는 이제 완제품을 건조할 수 있는 제조사가 있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부품 업체가 붙을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게 완제품이 있음으로써 가격도 당연히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는 데다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경유지부터 초창기부터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초창기에 있었던 보트 제조사와 지금 남아있는 보트 제조사는 많이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좀 꿈을 갖고 계신 분은 많았지만, 그렇죠. 레저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신 피싱보트 쪽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그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레저 선박 중에서 피싱보트를 타겟으로 한 이제 보트 빌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 또 거기서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한국 보트 소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은 그분들이 정통적인 조선 건조를 배우지 않은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피싱보트의 그 이제 선체 소재가 FRP가 많다 보니 FRP를 잘 다루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시장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또 조선공학적인 지식이 또 받쳐줘야죠. 그래야 좀 더 큰 사이즈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R&D 사업들이 좀 더 받쳐준다면 이제 한국 그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보트의 품질이 좀 더 글로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국산 그 레저 선박이 증가를 했는데 이 국산 제품이랑 해외의 좀 대표적인 제품들 간의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한 85%에서 한 90% 정도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마감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받쳐주게 되게 되면, 이제 조금씩 고급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제 뭐 8m, 9m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게 그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숙제죠, 굉장히. 한계이자 숙제. 그렇게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도 뭐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차들이 있죠. 뭐 예전에 뭐 엑센트나 뭐 요즘에 마반떼나 이제 그 엔트리급 레벨에서 가져가는 차의 퀄리티와 또 이제 우리가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 이런 식의 좀 대형화되고 고급 차에 가져가는 퀄리티가 다르죠. 그래서 한국이 이게 고급차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거를 수출하는 것이 한국 전체 자동차 아마 시장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그 앞단에는 굉장히 장기간 이제 굉장히 퍼블릭한 차를 만들고 그 차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 레저 선박은 이제 좀 이런 엔트리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더 고급화시키고 대형화시켜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에 좀 더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제 보트 빌더들의 약간 숙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저 선박을 자동차와 자꾸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 선박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내연기관에서 오고 이 내연기관이 자동차에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이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해양 레저도 이제 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국 해양 레저 산업 이런 보트 빌더들이나 부품 회사들은 이것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봐지고요. 근데 단지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런 배들을 많이 이제 뭐 접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떤 규모의 그 배에 그런 기능까지 다 넣기에는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접목이 잘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그렇죠. 이 레저 선박의 어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소위 이제 그 원천 기술적인 그 배터리 셀이라든가 제작을 직접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뭐 IT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국의 제조 기술이 상당히 좀 뭔가 선점하고 리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각이 되는 기업들이 사실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커스죠. 아비커스는 이제 자율운항을 하는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율운항하는 기술이 대형 선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쓰이다가 거기서 사실 쓰려고 개발했던 기술이죠. 그렇죠. 이제 가는 과정에서 레저 선박에 적용되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상용차 시장과 수용차 시장을 비교하면 상용차 시장은 단가도 세고 당연히 가격대도 높지만 수요는 아무래도 좀 적죠. 수용차가 훨씬 더 많은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레저 선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시대 이런 아까 에너지원이라던가 이런 자율화 같은 솔루션들이 레저 선박에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사실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한 또 기회가 되는 게 그 보트를 몰아보면 사실 익숙치 않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거기서 오는 안전사고도 좀 나고 또 좀 두려움도 있죠. 그럼요. 예, 만약에 그 자율화한 기술이 있어서 알아서 걔가 문항도 해주고 네. 예, 배에 대한 이저반도 해주고 하는 네. 기술이 있다면 네. 예, 분명히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그 옵션이라 했을 때 아마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이 디지털 시대에 이 해양 레저의 어떤 제조 기술 측면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